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쌓아 올립니다. 어떤 이는 시끌벅적한 가족들 틈에서, 또 어떤 이는 조용하고 정갈한 고독 속에서 노년을 맞이하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우아함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삶 뒤에 숨겨진 서늘한 정적, 그리고 뜻밖의 장소에서 마주친 삶의 뜨거운 민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두드린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정혜란,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다들 놀라곤 해요. 아직도 50대 초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냐고 묻곤 하죠. 그러면 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별거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비결이죠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제 삶은 물 위에 뜬 백조처럼 겉보기엔 우아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이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쳐온 시간들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지금 제 눈앞에는 깃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어른 팔뚝만 한 길이에 중심에는 마치 사람의 눈동자처럼 기묘하고 영롱한 짙은 파란색 무늬가 박혀있는 공작새의 깃털. 이 화려하면서도 어딘가 불길해 보이는 깃털이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우리 집 거실 대리석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마치 흑백 영화 속에 잘못 끼어든 총천연색 얼룩처럼 말이죠. 이 깃털을 볼 때마다 저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남편 친구인 춘식 씨네 집, 그 양평의 낡은 전원주택으로 향했던 그 가을날을요. 만약 그날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차라리 가는 길에 차가 고장이라도 나서 되돌아왔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저는 여전히 제 삶이 완벽하다는 착각 속에서 이 서늘한 거실의 정적을 평화라고 믿으며 안락하게 늙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30분 동안 요가와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었죠. 욕실 거울 앞에서 꼼꼼하게 기초 화장품을 바르며 혹시라도 밤새 눈가에 새로운 주름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합의 하에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딩크족의 1세대라고나 할까요? 남편 박민석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뒤 지금은 경영 고문으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철저히 존중해요. 각자의 방을 쓰고 식사 시간 외에는 불필요한 대화로 서로의 고요함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삭막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최적화된 평화였어요. 아이들 뒷바라지에 등골이 휘고 손주들 봐주느라 황혼. 육아에 시달리는 친구들을 볼 때면 저는 내심 제 삶에 대한 우월감마저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사람다운 삶이지. 늙어서까지 남 뒤치다꺼리하며 사는 게 무슨 행복이겠어.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오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었어요. 서재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들떠있는 게 느껴지더군요. 춘식아. 그래, 잘 지내냐? 집들이? 야, 무슨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집들이야. 그냥 밥이나 한번 먹자는 거지. 춘식 씨. 남편의 고향 친구이자 저에게는 조금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사람이 좋아서 탈인 부류였죠. 목소리 크고 제스처가 크고 감정 표현이 너무 솔직해서 부담스러운 사람. 남편이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할 때 춘식 씨는 사업 실패와 재기를 반복하며 꽤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양평 어디매에 낡은 농가주택을 하나 사서 들어갔다는데 거기서 늦둥이 손자까지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었죠. 전화를 끊고 나온 남편이 거실로 나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어때? 춘식이가 밥이나 한 끼 먹자는데. 양평 그 집으로 한번 오라고 성화네. 저는 쥐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양평이요? 거기까지 언제 가요? 주말이면 차도 막힐 텐데. 그리고 춘식 씨네 사정 뻔하잖아요. 치매 앓으시는 노모에 갓난쟁이 손자까지 있다면서요. 우리가 가서 폐만 끼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폐를 끼치는 게 걱정이라기보다는 그 어수선하고 냄새나는 풍경 속에 제 몸을 섞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뻔하잖아요. 젖비린내와 노인 냄새가 뒤섞인 집안 공기, 정돈되지 않은 살림살이 쉴 새 없이 울어대는 아이 소리.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의외로 진지했습니다. 그래도 친구가 몇 번이나 오라고 사정을 하는데 매번 거절하기도 그렇잖아. 듣자 하니 춘식이 처가 우리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나 봐. 그냥 바람 쐰다 생각하고 다녀옵시다. 당신도 요즘 통 외출 안 했잖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니. 그 낡은 시골집에 보여줄 게 뭐가 있겠어요. 기껏해야 텃밭에서 키운 배추나 새로 담근 김장독 같은 거겠죠. 하지만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딱 잘라 거절하는 것도 제 우아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 저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오래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녁만 먹고 바로 일어나는 걸로 해요. 토요일 오후가 되자 우리는 차를 몰고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아끼는 검은색 세단이 매끄럽게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회색 빌딩 숲에서 점차 붉고 노란 가을빛으로 물들어갔지만 제 마음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조수석 거울을 내려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잡티 하나 없는 피부, 세련된 커트 머리,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 저는 오늘 이 만남에서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건 일종의 방어기제였어요. 저들의 투박한 삶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나는 당신들과는 다른 부류라는 것을 명확히 선긋고 싶은 심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뭐 선물 같은 거라도 사야 하지 않겠어?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습니다. 글쎄요. 와인이라도 한 병 가져갈까요? 지난번에 선물 받은 프랑스산 와인 있잖아요. 에이, 춘식이가 와인 맛이나 알겠어? 그냥 소주나 막걸리 좋아하겠지. 그리고 걔네 집사람도 술 안 할걸? 남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와인은 무슨. 돼지고기나 한 근 끊어가는 게 어울리겠네.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의 오만함은 이미 그들을 제 발밑에 두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양평 읍내에 유명하다는 제과점에 들러 롤케이크 2상자를 사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가장 무난하고 가장 성의 없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거리를 둘 수 있는 선물이었죠. 차가 국도를 벗어나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자 길은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로 바뀌었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길가에는 추수를 끝낸 논들이 휑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은 자꾸만 산비탈 쪽을 가리켰습니다. 세상에 이런 데서 사람이 산다고요? 길이 왜 이래요? 제가 불평을 터뜨리자 남편은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하잖아. 은퇴하고 이런 데서 흙 만지며 사는 게 남자들 로망이기도 하고. 로망은 무슨. 흙먼지 뒤집어 쓰고 고생하는 게 로망이면 난 사양할래요. 저는 창문을 꽉 닫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말끔한 기분에도 생채기가 나는 것 같았죠. 그렇게 10분쯤 더 산길을 올라갔을까요?
드디어 저만치의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낡은 주택 한 채가 보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녹슨 경운기가 서 있고 여기저기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는 전형적인 시골집이었습니다. 담장도 제대로 없이 엉성하게 둘러친 울타리가 전부였죠. 다 왔네. 저기 춘식이 나와 있구만. 남편이 반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러닝셔츠 바람에 헐렁한 몸빼 바지를 입은 춘식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뽀글머리를 한 아주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서 있었고요.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딱 예상한 그대로네. 어쩜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촌스러울까. 차를 마당에 세우고 막문을 열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차 지붕 위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남편도 당황해서 고개를 두리번거렸죠. 뭐가 떨어졌나? 나뭇가지인가? 하지만 그건 나뭇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앞 유리를 통해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본닛 위로 기이한 생명체가 툭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새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새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비현실적인 청록색으로 빛나고 머리 위에는 왕관 같은 깃 장식이 솟아있는 동물원. 철창 안에서나 봤을 법한 거대한 공작새였습니다. 녀석은 우리를 위협하듯 날카로운 부리를 딱딱거리더니 갑자기 차 본닛 위에서 그 긴 꼬리를 부채처럼 활짝 펼쳤습니다. 촤앙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수백 개의 눈동자가 우리를 노려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화려하고 압도적인 무늬들이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공작새가 기괴한 금속성 울음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아름다운 겉모습과는 달리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처럼 끔찍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남편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저게 뭐예요? 저거. 공작새 아니에요? 밖에서 춘식 씨가 껄껄 웃으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강아지를 부르듯 손바닥을 탁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이쿠 조이. 손님 오셨는데 예의를 지켜야지. 내려와 이 녀석아. 조이. 그 괴물 같은 새의 이름이 조이라니. 춘식 씨가 손을 휘젓자 공작새는 거만한 몸짓으로 본닛에서 뛰어내려 마당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차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 마른 풀 냄새와 짐승의 털 냄새, 그리고 어딘가 쿰쿰한 발효. 냄새가 뒤섞인 제가 가장 싫어하는 생활의 악취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악취보다 더 저를 당혹스럽게 만든 건 춘식 씨 옆에 서 있던 그의 아내 순옥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데 입을 벌릴 때마다 드러나는 치아가 세상에 마치 톱니바퀴처럼 제멋대로 엇갈리고 뻗으러져 있었습니다. 교정은커녕 기본적인 관리조차 받지 않은 듯한 그 적나라한 치열. 저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저렇게 흉한 치아를 하고도 그녀는 어떻게 저토록 아무렇지 않게 저토록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걸까요?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여기가 찾기가 좀 힘들죠? 어서 오세요. 어서 와. 순옥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의 감촉이 제 부드러운 손등 위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대한 입꼬리를 끌어올려 교양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오지 말았어야 했어. 이 괴상한 새와 이 억척스러운 여자와 이 냄새나는 집구석.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불쾌하고 낯선 풍경들이 오늘 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저 빨리 밥이나 먹고 이 지저분한 곳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불행은 아니, 어쩌면 제 뒤늦은 깨달음은 바로 그 오만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등을 떠밀려 억지로 들어선 그 집의 현관은 좁고 어수선했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흙 묻은 장화와 홈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공구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짝이 맞지 않는 슬리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태리제 구두가 행여나 저 먼지 구덩이에 닿을까봐 조심스레 발끝으로 공간을 찾아 디뎌야 했습니다. 아이고, 집이 좀 누추하죠? 우리 손자가 워낙 어질러놔서 치워도 끝이 없네. 순옥 씨가 민망한 듯 웃으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웃음 뒤로 보이는 거실 풍경은 뭐랄까요? 마치 거대한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가죽 소파 위에는 기저귀와 장난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유아용 만화 영화가 시끄러운 전자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과자 부스러기들이 밟힐 듯 말 듯 흩어져 있었고요. 우리 집 거실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합니다. 소파 쿠션은 항상 각이 잡혀 있고 테이블 위에는 먼지 한 톨 앉지 않도록 매일 아침 닦아내니까요.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꼴을 못 보는 제 성격 탓도 있지만 사실 어지를 사람도 어질러질 일도 없는 적막한 집이라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고 모든 것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중심에서 그 집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낡은 벽지에 베어든 곰팡이 냄새, 아이 분유 냄새, 된장 끓이는 냄새, 그리고 아까 밖에서 맡았던 그 짐승의 털 냄새까지 뒤섞인 지독히도 생활감이 넘치는 냄새 말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코끝을 살짝 찡그리며 숨을 참았습니다. 여보, 손님들 앉으시게 방석 좀 내와요. 뭐해, 멀뚱히 서서. 춘식 씨가 껄껄거리며 소리치자 순옥 씨가 허둥지둥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색동 비단으로 된 촌스러운 방석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소파는 애기 짐 때문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앉았습니다. 엉덩이에 닿는 방석의 감촉이 눅눅했습니다. 아마도 장마철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다가 채 마르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불쾌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 꾹 눌러 참았습니다. 남편은 춘식 씨와 벌써부터 옛날 이야기에 꽃을 피우며 껄껄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야, 너희 집은 올 때마다 활기가 넘쳐서 좋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 사람 사는 냄새가. 남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아니라 그냥 청소를 안 한 냄새겠지.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더니 무언가가 쿵쿵거리며 기어 나왔습니다. 으앙, 할미, 맘마.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등장한 것은 춘식 씨 부부가 금지옥 여부로 키운다는 그 늦둥이 손자였습니다. 듣자 하니 며느리가 도망가고 아들 내외가 이혼하는 바람에 떠맡게 된 아이라더군요. 저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이 풍기는 그 통제 불가능한 에너지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살면서 본 아이들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다루기 힘들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갓 돌이 지났을까 싶은 아이는 또래보다 훨씬 덩치가 컸습니다. 터질 듯한 볼살과 뱃살은 옷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콧물과 침이 범벅된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순진무구한 아기의 눈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불만을 다 품은 듯한
심술궂은 눈매가 할아버지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오구오구, 우리 장군이 일어났어? 아이고, 배고파? 순옥 씨가 달려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깍, 맘마, 맘마 내놔. 아이고, 힘도 장사네, 장사야. 우리 손주가 천하장사라니까. 춘식 씨는 그게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가 할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드는데도 두 사람은 그저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얘가 그 손주예요? 와, 아주 튼튼하게 생겼네. 남편이 덕담이랍시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우량아예요. 병원에서도 얘처럼 튼튼한 애가 없대요. 우리 집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춘식 씨가 아이의 엉덩이를 팡팡 두드리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복덩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탐욕스럽게 밥을 달라고 보채는 씻지 않아 꼬질꼬질한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입을 벌릴 때마다 누런 콧물이 입술 위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비위가 상해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저런 애가 뭐가 예쁘다고. 제 마음속의 경멸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우아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집구석의 풍경이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순옥 씨가 아이를 달래며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춘식 씨는 냉장고에서 소주와 맥주를 꺼내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이 빠질 수 없지. 재수 씨도 한잔 하시죠?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술을 잘 못해서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술까지 마시면 정말로 토할 것 같았으니까요. 에이, 빼기는. 우리 집사람도 술은 입에도 못 대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한잔할걸. 여보, 안주 좀 빨리 내와봐. 춘식 씨의 호통에 순옥 씨가 쟁반 가득 음식을 담아내왔습니다. 돼지 수육과 묵은지 그리고 밭에서 방금 따왔다는 상추와 고추들이었습니다. 음식 냄새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릇에 가장자리에 묻은 고춧가루 양념 자국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이거 우리 집사람이 직접 담근 묵은지인데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한번 드셔봐. 춘식 씨가 손으로 김치를 쭉 찢어 제 밥그릇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으로. 맨손으로 말이죠. 그의 손톱 밑에 끼어있던 검은 흙대를 본 순간 저는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 손으로. 하지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입에 넣는 대신 밥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춘식 씨의 얼굴이 불구죽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제스처는 과장되었습니다. 야, 민석아. 너 기억나냐? 나 사업 망해서 쫄딱 망했을 때. 그때 우리 집사람이 식당 설거지하면서 나 먹여 살린 거. 그럼 기억하지? 재수 씨가 고생 많았지. 고생만 했냐? 내가 그때 홧김에 술 먹고 깽판 쳐도 이 사람은 군소리 한마디 안 했어. 천사야, 천사. 내가 이 사람 없었으면 벌써 한강 갔지, 암. 춘식 씨는 옆에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 순옥 씨의 어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순옥 씨는 질색하며 밀어냈지만 표정은 싫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이, 왜 이래요? 주책 맞게 손님들 앞에서. 뭐가 주책이야? 내 마누라 내가 예뻐한다는데. 재수 씨,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 어디에 반했는지. 춘식 씨가 갑자기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네. 글쎄요. 마음씨가 고우셔서. 제가 대충 둘러대자 춘식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마음씨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저는요, 우리 집사람 이빨에 반했어요. 이빨. 에이. 이빨이요?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 흉측하게 뻐들어진 치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빨.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거든요. 덧니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앞니는 벌어지고. 남들은 보기 흉하다고 입 가리고 웃으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예쁘더라고. 그 뻐들어진 이 사이로 웃음이 새어나오는 게 꼭 햇살이 쏟아지는 것 같았단 말이지. 춘식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거실 장식장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걸 갑옷처럼 모셔두고 있거든. 그가 장식장 구석에서 꺼내온 것은 작은 유리 상자 안에 든 하얀 석고 모형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유리 상자를 춘식 씨가 옷소매로 쓱쓱 닦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봐봐요. 이게 우리 집사람 처녀 때 치아본 뜬 거야.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교정해 주려고 치과 데려갔을 때 의사가 기념으로 만들어준 거라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남의 아내 치아본 뜬 걸 밥상 머리에서 보게 될 줄이야. 그 석고 모형은 실물보다 더 기괴했습니다. 들쑥날쑥 솟아난 송곳니와 뒤틀린 앞니들이 적나라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감추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치부를 이 남자는 마치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되는 양 자랑스럽게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죽이지 않아요? 나는 지금도 가끔 힘들 때면 이걸 봐요. 이거 보면서 그래. 내가 우리 순옥이 웃게 해줘야지, 이 예쁜 이빨 실컷 드러내고 웃게 해줘야지 하고 다짐한다니까. 춘식 씨는 그 석고 모형에 입을 맞출 기세였습니다. 옆에 있던 순옥 씨가 아유 망측해라. 저리 치워요 좀. 하며 등짝을 때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그 흉한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이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더럽고 촌스럽고 미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취향이 경멸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석고 덩어리가 이 남자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보물을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에 담긴 꾸며내지 않은 날것의 진심. 그것은 제 남편이 저를 바라볼 때의 눈빛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볼 때 마치 잘 세공된 도자기를 감상하듯 만족스러워했지만 거기에는 저런 뜨거운 열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흠을 보여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흠이 보이는 순간 사랑도 식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재수 씨, 왜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너무 감동받았나? 춘식 씨가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표정을 수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두 분 금슬이 참 좋으세요. 그때였습니다. 끼 이익 마이너스. 창밖에서 다시 한번 그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에 놀라 쳐다보니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아까 그 공작새가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 창문에 비친 실내의 불빛 때문에 밖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공작새의 그 형형한 눈빛만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녀석은 마치 이 집의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아니면 우리를 감시하는 간수라도 되는 양 유리창을 부리로 톡톡 쪼아댔습니다. 어이쿠 조이. 너도 들어오고 싶냐? 안 돼, 손님들 놀라셔. 춘식 씨가 손을 휘저었지만 공작새는 아랑곳하지 않고 창가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 긴 꼬리를 창틀에 늘어뜨린 채 거실 안의 풍경을 정확히는 밥상을 차지하고 앉은 우리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저 새. 안 추울까요? 밤에는 쌀쌀한데. 남편이 걱정스런 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라. 저 녀석이 보기보다 털이 많아. 그리고 우리 조이는 외로움을 많이 타서 사람 소리 나면 꼭 저렇게 곁에 있으려고 하더라.
자식 같아 아주. 자식 같다니. 저 괴물 같은 새가. 저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공작새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검고 깊은 그 눈동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뭐가 그리 잘났니?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주제에. 마치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서 저는 밥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울어대는 아이, 냄새나는 음식, 술주정하는 남편, 흉측한 치아 모형, 그리고 창밖의 공작새까지. 모든 것이 과잉이었고 모든 것이 넘쳐 흘렀습니다. 반면에 제 삶은 어떤가요? 먼지 하나 없는 거실, 대화 없는 식탁, 각방을 쓰는 부부. 모든 것이 절제되어 있고 모든 것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겼어. 내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저는 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었습니다. 저 눅눅한 방석과 비위생적인 김치와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내 적막한 평화가 100번 1000번 낫다고. 하지만 춘식 씨가 순옥 씨의 입에 쌈을 넣어주고 순옥 씨가 춘식 씨의 술잔을 채워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확신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자, 밥 다 먹었으면 후식 먹어야지. 여보, 과일 좀 깎아와. 춘식 씨의 호령에 밥상은 순식간에 술상으로 변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춘식 씨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만 갔고 공작새의 울음소리는 간헐적으로 밤 공기를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힐끔거렸습니다. 8시 반. 1시간만. 딱 1시간만 더 버티자.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는 거야. 저는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이질적인 세계가 제 몸에 묻지 않도록 단단히 방어막을 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미 그 세계의 깃털 하나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툭 하고 떨어져 내렸다는 것을요. 밤은 깊어만 가고 춘식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그는 술 기운이 오르자 마치 무대 위에 선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의 인생 역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길바닥에 나앉았던 시절,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야반도주를 했던 기억,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을 지켜준 아내 순옥 씨에 대한 찬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레퍼토리가 지겨웠지만 남편은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고개를 주걱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그때 재수 씨가 정말 대단했지. 나라면 도망갔을 텐데 말이야.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한창 승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예민하게 굴던 40대 중반,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었으니까요. 남편이 무너진다면,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사라진다면 과연 내가 그 옆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사랑은, 아니 우리 부부의 관계는 철저하게 서로의 조건이 충족될 때 유지되는 계약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 무식해 보이는 춘식 씨. 부부는 그 조건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저렇게 떠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를 참을 수 없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수님, 과일 좀 더 드세요. 이거 우리 텃밭에서 딴 참외인데 아주 달아요. 순옥 씨가 투박하게 깎은 참외 접시를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껍질이 듬성듬성 남아있는 참외 조각들. 저는 포크도 없이 맨손으로 참외를 집어먹는 춘식 씨를 보며 질겁했습니다. 과즙이 그의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려 손목까지 적시고 있었거든요. 여보, 냅킨 좀 써요. 재수 씨 보시기에 흉하잖아. 순옥 씨가 타박을 줬지만 춘식 씨는 개의치 않고 손가락을 쪽쪽 빨았습니다. 아유, 뭐 어때? 우리 식구인데. 재수 씨도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편하게. 그 편하게라는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 한순간도 편안함을 느낀 적이 없었으니까요.
엉덩이에 닿는 눅눅한 방석,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 시끄러운 아이 울음소리, 그리고 창밖에서 우리를 감시하듯 노려보는 공작새 조이까지. 이 모든 것이 저를 조여오는 족쇄 같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9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일어날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일어납시다. 너무 늦으면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남편의 옆구리를 콕 찌르며 눈치를 주자 남편도 그제야 시간을 확인하곤 아쉬운 듯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어이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춘식아,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다. 너무 늦게까지 패를 끼쳤네. 벌써 가게? 야, 자고 가라니까 그러네. 사랑채 비워놨어. 군불 떼서 뜨끈뜨끈해. 춘식 씨가 남편의 옷소매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일 아침 일찍 스케줄이 있어서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여기서 잠을 자다니요. 저 곰팡이 냄새 나는 이불을 덮고 쥐가 나올 것만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제 완강한 거절에 춘식 씨는 입맛을 다시며 아쉬워했습니다. 거참 서울 사람들 빡빡하게 구네. 알았어, 알았어. 그럼 가는 길에 이거라도 가져가. 춘식 씨가 갑자기 거실 장식장 서랍을 뒤적거리더니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긴 신문지에 돌돌 말려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뭐긴 뭐야, 우리 조이 깃털이지. 지난번에 털갈이 할 때 빠진 건데 색깔이 아주 기가 막혀. 이거 집에다 꽂아두면 복이 들어온대. 춘식 씨는 신문지를 풀어 헤치며 의기양양하게 내용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른 팔뚝만 한 길이의 공작새 깃털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형광빛이 감도는 청록색 깃털 중심에는 아까 제가 창밖에서 보았던 그 섬뜩한 눈알 무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과 보라색, 그리고 금색이 뒤섞인 그 무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눈동자처럼 영롱하면서도 기괴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때? 죽이지? 이거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거야. 우리 조이가 워낙 혈통이 좋은 놈이라 때깔부터 다르잖아. 춘식 씨는 그 깃털을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깃털에서 짐승의 누린내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거든요. 아, 네, 정말 화려하네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이런 걸 둘 때가 마땅치 않아서 제가 애둘러 거절하려는데 남편이 덥석 그 깃털을 받아들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멋진데? 고맙다, 친구야. 거실 화병에 꽂아두면 분위기 확 살겠어. 그렇지? 역시 자네가 볼 줄 안다니까. 재수 씨, 이거 가져가서 잘 둬봐요. 혹시 알아요? 늦둥이 소식이라도 생길지? 하하. 춘식 씨의 농담에 순옥 씨가 등짝을 3개 내리쳤습니다. 아유, 이 양반이 진짜. 술 취해서 별소리를 다 하네. 죄송해요. 이이가 원래 입이 좀 험해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둥이 소식이라니. 60이 넘은 나에게 그게 무슨 망발인가요? 하지만 그 말보다 더 싫은 건 남편이 저 흉물스러운 깃털을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세련된 취향으로 꾸며진 우리 집 거실에 저 원색적인 깃털이 놓인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테러였습니다. 우리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온 춘식 씨 부부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다음에 또 오고. 그때는 꼭 자고 가야 해. 춘식 씨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옥 씨는 차 창문을 통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누추한데 대접도 제대로 못하고. 다음에 오시면 제가 닭이라도 한 마리 잡을게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여전히 때가 끼어 있었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녀의 눈빛만은 묘하게 맑았습니다. 마치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하는 듯한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이 부담스러워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차가 출발하고 백미러 속에서 춘식 씨 부부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남편은 창밖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집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 좋다. 좋다니. 이 끔찍한 시간들이? 저는 기가 차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뭐가 좋아요? 냄새나고 시끄럽고 정신 하나도 없던데. 제 쏘아붙이는 말투에 남편은 룸미러로 저를 힐끔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은 그게 문제야. 너무 깔끔을 떤단 말이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복닥거리고 지지고 볶고. 나는 오늘 춘식이 보면서 참 부럽더라. 부러워요? 그 구질구질한 삶이? 구질구질하다니. 말이 좀 심하네. 춘식이가 가진 게 돈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보다 훨씬 부자 같던데. 마누라 사랑하는 마음하며 그 늦둥이 손자 녀석 재롱하며. 그 집엔 온기가 있잖아, 온기가. 온기. 남편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자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요? 우리 집은 냉골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적막하잖아. 우리 둘 다 말도 별로 없고. 남편은 말끝을 흐리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채널에서 잔잔한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왔지만 우리 사이의 침묵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드문드문 박힌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말이 가시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적막하다니. 저는 이 적막함을 평화라고 불렀고 이 고요함을 우아함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진적인 부부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는 그 시끄러운 난장판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는 걸까요? 춘식 씨가 그 흉측한 치아 모형을 자랑하며 아내를 껴안던 그 모습이 남편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는 걸까요? 질투심인지 모멸감인지 모를 감정이 속에서 울컥 치솟았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아까 춘식 씨가 준 깃털이 신문지에 쌓인 채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챙기려는 걸 제가 뺏어서 가방에 넣었거든요. 당장이라도 창문을 열고 저 깃털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백미러로 저를 주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기분 좋은 내색을 했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강남대로에 들어서고 우리 아파트 단지의 화려한 조명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저는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0층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거울에 비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편과 세련된 코트 차림의 저. 겉보기엔 완벽한 한 쌍의 중년 부부였습니다. 흙 묻은 몸빼 바지를 입은 춘식 씨 부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품격이 흘렀죠.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성공한 삶이지.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은은한 디퓨저 향과 쾌적한 공기청정기 소리.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저는 구두를 벗어 신발장에 가지런히 넣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남편도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 피곤하다.
씻고 자야겠어. 남편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저도 건조하게 인사를 건네고 제 방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아, 참. 여보. 그거. 남편이 방문을 열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까 춘식이가 준 깃털. 그거 거실에 좀 꽂아둬.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기분 좋을 것 같네.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길 바랐는데. 네. 알았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신문지에 쌓인 깃털을 꺼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신문지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신문지를 벗겨내자 형광빛의 깃털 3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집의 모던한 인테리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원색적이고 야생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어디에 둬야 하나? 아니, 이걸 정말 여기에 둬야 하나? 그냥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두거나 몰래 버리면 안 될까? 하지만 내일 아침 깃털을 찾을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크리스털 화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생화만 꽂아두는 제가 아끼는 화병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깃털들을 꽂았습니다. 투명한 크리스털 위로 솟아오른 공작새의 깃털. 그 모습은 기괴했습니다. 마치 우아한 백조의 목에 뱀이 감겨 있는 것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깃털 끝에 달린 그 눈동자 무늬만은 조명을 받아 번들거리며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동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까 춘식 씨네 창가에서 저를 노려보던 조이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내가 여기 숨는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깃털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쳐 화병을 외면하고 서둘러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자꾸만 그 깃털의 눈동자가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귓가에는 춘식 씨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공작새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평소 아침 식사 시간에는 신문을 보거나 경제 뉴스를 틀어놓던 사람이 자꾸만 거실 화병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볼수록 신기하단 말이야.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영롱하지? 남편은 토스트를 먹다 말고 깃털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주말에 화분이라도 좀 들여놓을까? 춘식이네처럼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말이야. 당신 무슨 소리예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흙 날리고 벌레 꼬여서 싫어요. 제가 딱 잘라 거절하면 남편은 입맛을 다시며 물러섰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깃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습관처럼 화병 앞에 서서 깃털을 매만졌습니다. 마치 춘식 씨가 순옥 씨의 치아 모형을 보며 위안을 얻듯이 남편은 그 깃털을 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견딜 수 없이 싫었습니다. 남편이 그 깃털을 만질 때마다 우리 집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 춘식 씨네의 그 구질구질한 삶이 바이러스처럼 우리 집에 침투하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괴롭히는 건 남편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저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저도 모르게 그 깃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 텅 빈 집.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화병을 노려보았습니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면 깃털의 눈동자 무늬는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을 했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아이였지만 처음에는 낳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막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저 역시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포기해야 할 것들, 내 커리어, 우리의 자유로운 삶, 경제적인 부담. 결국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를 지우기로 한 거죠. 병원을 나오던 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둘이서 더 행복하게 살자. 남부럽지 않게 성공해서 아이 없어도 보란 듯이 멋지게 살자. 그때 우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짐을 덜어낸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임원이 되었고 저는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강단에도 섰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딩크족의 표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 깃털을 보는데 그때 병원 앞의 풍경이 떠오르는 걸까요? 차가웠던 수술대의 감촉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느꼈던 아릿한 복통,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설 때 코끝을 스치던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춘식 씨네 집에서 맡았던 그 생활의 냄새와 겹쳐지면서 저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춘식 씨가 그랬죠. 그 깃털이 늦둥이 소식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물론 농담이었지만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가 포기했던 그 생명, 우리가 귀찮고 거추장스럽다고 여겨 잘라내 버렸던 그 미래가 춘식 씨네 집에는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콧물 범벅인 얼굴로 시끄러운 울음소리로 똥 기저귀 냄새로 다가왔지만 그건 분명히 살아 숨쉬는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화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깃털을 만져보았습니다. 까슬까슬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 순간 깃털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뗐습니다. 마치 그 공작새 조이가 제 손길에 반응해 몸을 부르르 떠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쳤어, 정혜란. 내가 늙어서 주책을 부리는구나.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화병을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깃털의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제 뒷모습을, 제 텅 빈 등을, 제 메마른 그림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묻자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다가 시장에 좀 들렀어. 순대가 갑자기 먹고 싶어서. 순대라니요. 남편은 평소 위생 문제 때문에 길거리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순대 안 좋아하잖아요. 냄새 난다고. 글쎄, 왠지 오늘은 당기네. 당신도 좀 먹어볼래? 간이랑 허파도 많이 달라 그랬어. 남편은 비닐봉지에서 스티로폼 접시를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와 내장들.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거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 베란다 문을 열고 환풍기를 틀었을 텐데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젓가락도 없이 이쑤시개로 순대를 콕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씹는 그의 입가에 춘식 씨처럼 기름기가 묻어났습니다. 맛있다. 춘식이가 왜 그렇게 시장통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겠네. 남편은 춘식 씨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벌써 며칠째인지 모릅니다. 춘식이가 어쨌다더라. 춘식네 집이 어쨌다더라. 남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양평집 생각뿐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양평 또 갈까? 남편의 입에서 폭탄 같은 말이 떨어졌습니다. 네. 또요? 다녀온 지 얼마나 됐다고.
춘식이가 이번에는 진짜 백이 촌두부 만든다고 오라잖아. 당신 두부 좋아하잖아. 싫어요.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거기 불편하다고. 뭐가 그렇게 불편해? 그냥 사람 사는 냄새 맡으러 가는 거지. 당신도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 사는 냄새가 아니라 악취라고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려서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남편은 순대를 집던 손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왜 그래? 예민하게.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상한 거잖아요.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해요? 순대를 사오질 않나, 깃털을 꽂아두질 않나, 자꾸 그 구질구질한 집구석 타령을 하질 않나.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저는 속에 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남편은 이쑤시개를 내려놓고 저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전에 없이 서늘했습니다.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지. 깔끔하고 교양 있고 빈틈없는 박민석이었지.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혜란아. 나 요즘 그게 좀 지겹다. 뭐라고요? 이 빈틈없는 생활이 숨이 막힌다고. 먼지 한 톨 없는 이 집이 꼭 무덤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무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쿵 하고 내려쳤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가는 순대 접시와 뜯겨진 비닐봉지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거실 장식장 위의 공작새 깃털은 여전히 그 형형한 눈빛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닫는 소리가 30년 전 우리가 아이를 포기하고 병원 문을 닫고 나오던 그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자유로 향하는 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건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는 독방의 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순대 냄새와 디퓨저 향이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다시 화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작새의 깃털이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보라고. 너희들의 그 우아한 평화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없는 텅 빈 거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 완벽한 정막이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의 순대 소동은 우리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을 그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넥타이를 매고 출근했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낯선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라면 다녀올게라는 건조한 인사 한마디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을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꾸만 거실 쪽을 힐끔거렸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장식장 위에 놓인 그 공작새 깃털을 확인하는 눈치였죠. 마치 밤새 그 깃털이 어디 도망이라도 갔을까봐 걱정하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의 집은 다시 완벽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전 10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기 전까지의 그 1시간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베란다 창을 통해 길게 늘어지고 공기 중에는 미세한 먼지 하나 부유하지 않는 듯한 그 투명한 고요함. 저는 그 고요함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 발소리조차 죽이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크리스털 화병. 그리고 그 위로 삐죽이 솟아오른 형광색 깃털 3개가 제 시야를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우리 집의 모노톤 인테리어와는 섞일 수 없는 저 원색의 폭력이 마치 고상한 갤러리에 누군가 낙서를 해놓은 것처럼 거슬렸습니다. 저는 화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저걸 뽑아내어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이 집은 무덤 같다고 말하던 남편의 서늘한 눈빛이 떠올라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화병의 위치를 조금 옮겨보았습니다. 소파 뒤쪽으로, 텔레비전 옆으로, 아니면 아예 커튼 뒤쪽으로. 하지만 어디에 두어도 그 기이한 존재감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깃털 끝에 박힌 그 눈동자 무늬는 제가 어디에 있든 집요하게 저를 쫓아다니며 감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도우미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 네. 오셨어요. 저는 황급히 화병에서 손을 떼고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섰습니다. 어머, 사모님. 이건 뭐예요? 공작새 깃털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단번에 깃털을 알아보고는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 네. 남편 친구분이 선물로 주셔서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아주 귀한 건데. 예전부터 공작 깃털은 잡귀를 쫓아내고 복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사모님 댁에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요. 잡귀를 쫓아낸다니요. 제 눈에는 저 깃털 자체가 우리 집의 평화를 깨트리는 잡귀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아주머니는 걸레를 들고 깃털 주변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먼지 앉지 않게 잘 관리하셔야겠어요. 이런 게 털이라서 먼지가 잘 붙거든요. 먼지. 그 단어에 제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춘식 씨네 집에서 가져온 그 쿰쿰한 냄새가 깃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찜찜하던 차였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바닥은 2번씩 닦고 소파 틈새의 먼지까지 완벽하게 제거해 달라고요. 그것은 일종의 제의였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불결함을 내 성역에서 씻어내려는 강박적인 몸부림이었죠. 청소가 끝나고 아주머니가 돌아가자 집은 다시 소독약 냄새와 섬유유연제 향기로 채워졌습니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읽다 만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어제 춘식 씨네 집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흑투성이 손으로 김치를 찢어주던 춘식 씨, 그 김치를 받아 먹으며 행복해하던 남편, 흉측한 치아를 드러내고 웃던 순옥 씨, 그리고 괴물 같은 손자의 울음소리. 도대체 남편은 그 난장판 속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온기를 운운했던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들, 품위와 절제와 질서가 고작 그런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감정 따위에 패배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가 넘어가자 따사롭던 햇살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이었습니다. 사모님, 택배가 하나 와서요. 부피가 좀 큰데 올려보내도 될까요? 택배요? 시킨 거 없는데요. 보낸 분 성함이 박춘식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춘식 씨. 그 이름 3글자를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뭘 보낸 걸까요? 깃털로도 모자라 이번엔 또 무슨 흉물을 우리 집에 들이밀려는 걸까요?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택배 기사님이 낑낑거리며 거대한 스티로폼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이거 흙이 좀 묻어서 현관에다 두겠습니다. 기사님은 현관 타일 위에 박스를 쿵 내려놓고는 땀을 훔치며 나갔습니다. 박스 아래로 붉은 흙물이 스며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말끔한 현관 타일이 순식간에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가위를 들고 박스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박스를 열자마자 훅 하고 올라오는 날것의 흙냄새. 그리고 그 안에는 투박한 옹기 화분에 심어진 식물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잎이 동글동글하고 두툼한 시골 다방에서나 볼 법한 촌스러운 금전수였습니다. 흔히들 돈나무라고 부르는 개업 선물로나 주고받는 그 식물 말입니다.
화분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재수 씨, 이건 덤이에요. 우리 집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건데 집에 두면 돈이 굴러 들어온답니다. 물은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되니까 키우기 쉬울 거예요. 민석이랑 잘 지내요. 마이너스 춘식. 저는 망연자실에서 화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집 인테리어는 철저하게 모던하고 미니멀한 스타일입니다. 식물이라고는 조형미가 뛰어난 난초나 선인장 정도만 아주 가끔 들여놓을 뿐 이런 촌스러운 관엽식물은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화분 춘식 씨가 직접 구운 건지 울퉁불퉁하고 색깔도 거무튀튀한 게 영락없는 시골 장독대 뚜껑 같았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걸 어쩐다. 버리자니 남편이 알면 난리가 날 테고 두자니 제 눈이 썩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퇴근이었습니다. 벌써 왔어? 택배 기사한테 문자 받았는데. 남편은 구두도 벗지 않은 채 화분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오, 이거구나. 춘식이가 보낸다더니 진짜 보냈네. 남편은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사람처럼 화분을 쓰다듬으며 좋아했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날카롭게 묻자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오는 길에 춘식이가 그러더라고. 깃털만 주면 정없다고 화분 하나 보낸다고. 거절했는데도 굳이 보내겠다잖아. 친구 성의인데 어떻게 안 받아. 성의도 성의 나름이죠. 상의도 없이 이런 걸 드리면 어떡해요? 우리 집에 둘 데가 어디 있다고. 왜 둘 데가 없어? 거실 창가에 두면 딱 좋겠구만. 깃털 옆에 두면 친구끼리 외롭지도 않고 좋겠네. 남편은 제 반대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끙 하고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화분 바닥에 묻어있던 젖은 흙덩어리가 거실 마루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거실을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기어이 장식장 옆 깃털 화병이 놓인 자리에 그 촌스러운 금전수 화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작새 깃털과 돈나무. 기괴한 조화였습니다. 세련된 강남의 펜트하우스 거실 한복판에 양평의 촌 구석이 그대로 옮겨져 온 것 같았습니다. 어때? 훨씬 생기 있고 좋지 않아? 남편은 허리에 손을 얹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끔찍한 콜라보레이션을 감상했습니다. 생기요? 저게 생기라고요? 내 눈엔 그냥 쓰레기 더미 같은데요. 제 독설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말 좀 곱게 해. 친구가 보내준 정성을 쓰레기라니. 정성이고 뭐고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당장 치워요. 베란다로 내놓든가 아니면 갖다 버리든가. 못 치워. 내가 여기다 두고 볼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민석 씨, 정혜란 씨,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고작 화분 하나야. 이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거야? 우리 집이 무슨 박물관이야? 먼지 하나, 흙 한 톨 용납 못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 흙도 묻히고 부스러기도 흘리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평생을 진공 포장된 것처럼 살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서던 그 온순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반항적인 10대 소년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진공 포장된 살. 남편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지중지 갖고 온 이 완벽한 질서를
그는 숨막히는 진공 상태라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치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평소 우리는 저녁에 뉴스를 보거나 조용히 다큐멘터리를 시청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튼 채널은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쿵짝쿵짝 쿵짜작 쿵짝 마이너스 경박한 반주 소리가 고요했던 거실을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반짝이 의상을 입은 가수가 콧소리를 섞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왜? 신나고 좋은데. 춘식이가 이거 보면서 스트레스 푼다더라. 나도 좀 풀어보자. 남편은 볼륨을 더 높였습니다.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가 바닥을 타고 제 발바닥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이 집이 제가 알던 그 품이 있는 공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다시 깃털이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번쩍거리는 조명을 받아 깃털의 눈동자 무늬가 마치 춤을 추듯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투박한 금전수 화분의 잎사귀도 덩달아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착각을 보았습니다. 깃털과 화분이 놓인 그 공간만 마치 차원 문이 열린 것처럼 양평춘식 신의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착각을요. 텔레비전 소리 사이로 으앙 하는 그 집. 손자의 울음소리가 꺼억하고 트림하는 춘식 씨의 소리가 환청처럼 섞여 들려왔습니다.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저는 비틀거하며 식탁 의자를 잡았습니다. 나 들어갈게요. 저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따라 부르면서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트로트 소리는 방문을 뚫고 들어와 제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늙어서 노망이 났나?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귀를 막아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음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묘한 패배감이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아이 대신 성공을, 복닥거리는 삶 대신 우아한 삶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우리는 승리자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춘식 씨가 보낸 저 싸구려 깃털과 화분. 하나에 우리의 35년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지우고 난 며칠 뒤였을 겁니다. 몸조리를 하느라 집에 누워 있는데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시끄럽다고 창문을 닫았겠지만 그날따라 그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마치 제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커튼을 젖혔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만이 있었을 뿐이죠.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한 공포 그리고 그 뒤에 찾아왔던 깊은 상실감. 저는 그 감정을 애써 억누르고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듯 얼룩을 지워내듯 제 기억 속에서 그 아이의 존재를 깨끗이 청소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춘식 씨네 손자가 흘리던 콧물과 침, 그 아이가 내지르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왜 자꾸만 떠오르는 걸까요?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끔찍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 기억이 제 배 아랫부분을 묵직하게 짓누르는 걸까요? 거실에 트로트 소리가 잦아들고 남편이 텔레비전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찾아온 정적. 하지만 예전에 그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불안하고 위태로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벅저벅. 남편의 발소리가 안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침대 곁에 서서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밀랍 인형을 보듯 건조하고 쓸쓸한 시선이었습니다. 헤라나. 남편이 나지막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산 걸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제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거실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그 화분을 어루만지고 있거나 깃털을 보고 있겠지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춘식 씨와 순옥 씨, 그리고 그 못생긴 손자가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흑투성이 손으로 유리벽을 두드리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저것 봐, 정말 깨끗해. 먼지 하나 없네. 근데 숨은 쉴 수 있나? 예쁘긴 한데 죽은 거 아니야? 그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공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유리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쾅! 유리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발을 내려다보니 춘식 씨가 보낸 금전수 화분의 뿌리가 제 다리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젖은 흙이 제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그 흙의 감촉이 너무나 생생해서 저는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기 위해 침실을 나섰습니다. 어둠에 잠긴 거실은 괴괴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장식장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2개의 그림자가 얽혀 있었습니다. 공작새의 깃털, 그리고 무성한 금전수의 잎사귀. 그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져 거대한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입을 벌리고 저를 삼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금전수의 잎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남편이 자기 전에 물을 준 모양이었습니다. 잎사귀 끝에 맺힌 물방울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꽂힌 깃털. 밤에 보는 깃털의 눈동자는 더욱 섬뜩했습니다. 낮에는 형광색으로 빛나던 것이 어둠 속에서는 짙은 검푸른 색으로 변해 깊은 심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깃털을 뽑아들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이 저주받은 물건만 없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남편이 다시 나를 보며 웃어줄까? 우리 집이 다시 완벽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이것을 꺾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50층 아래로 추락하는 깃털을 상상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깃털을 쥔 제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왜 울고 있는지 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춘식 씨가 말했던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영 오지 않을 거라는 절망 때문인지.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안 자고 거기서 뭐해? 저는 화들짝 놀라 깃털을 떨어뜨렸습니다. 깃털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남편이 묻혀놓은 금전수의 흙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흙 묻은 깃털. 그 모습이 마치 진흙탕 속에 처박힌 제 자존심 같아서 저는 차마 그것을 다시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깃털을 말없이 주워 올렸습니다. 그의 손끝에 흙이 묻었지만 그는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깃털을 다시 화병에 아주 조심스럽게 꽂아 넣었습니다. 그냥 두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좀 지저분해도 두자. 응? 남편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완벽한 성역이, 우리의 견고했던 성벽이 고작 이 깃털 하나와 화분 하나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조차 잊어버린 가여운 노인들이라는 것을.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거실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공작새 깃털의 눈동자가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너희들의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서서 그 깃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흙 묻은 깃털과 잎사귀를 흔드는 금전수와 그리고 생기를 잃어가는 우리 부부의 그림자가 거실 바닥에 길게, 아주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새벽의 대치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엔 기묘한 휴전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그날의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공작새 깃털과 금전수 화분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우리 집의 원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실의 가장 상석을 차지한 채 위풍당당하게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침묵의 질감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침묵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세련된 무관심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팽팽하고 무거운 긴장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말없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분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신문을 보지도 않은 채 그저 그 투박한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하염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구부정해 보여서 저는 차마 그에게 씻고 자유라는 말조차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단이 났습니다. 춘식 씨가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된다고 했던 그 금전수 잎이 노랗게 뜨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우리 집의 건조한 공기와 꽉 닫힌 창문 때문에 통풍이 되지 않은 탓이었겠지요.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누런 낙엽들은 제 강박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봐요. 내가 식물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쏘아붙이며 당장 내다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축 늘어진 잎사귀를 어루만지며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을 보니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독설이 쑥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물을 안 줘서 그런가? 아니면 햇빛이 부족한가? 남편은 인터넷을 뒤져가며 영양제를 사다 꽂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댔지만 화분은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은퇴 후 갈 곳을 잃고 시들어가던 남편 자신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렸습니다. 저 식물이 죽으면 남편의 마음속에 겨우 피어올랐던 어떤 불씨도 함께 꺼져버릴 것만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출근한 텅 빈 집에서 저는 그 화분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너는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이니? 주인 잘못 만나서. 저는 말라비틀어진 잎사귀를 떼어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화분의 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짝 말라 갈라진 흙. 춘식 씨네 비닐하우스에서 왔다는 그 거친 흙이 마치 목마르다고 아우성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분에 부었습니다. 쏴 물이 흙으로 스며드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흙 냄새가 훅 하고 올라왔습니다. 비온 뒤의 숲속 같은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그 냄새.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젖은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축축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검은 흙이 파고들었습니다. 아,
제 입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결하다고 여겼습니다. 내 완벽한 위생의 성역을 침범하는 오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끝에 닿은 이 흙의 감촉이 왜 이렇게 서럽도록 따뜻한 걸까요? 춘식 씨의 손톱 밑에 껴있던 그 흙대. 그게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을 만지고 키워낸 훈장 같은 것이었음을 저는 65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두 손으로 흙을 꾹꾹 눌러주었습니다. 뿌리가 잘 내리도록 이 낯설고 메마른 강남의 아파트에서도 기죽지 말고 살아남도록. 제 손은 엉망이 되었고 바닥에는 흙탕물이 흘러넘쳤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장식장 위에 꽂힌 공작새 깃털이 흔들렸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지도 않았는데 마치 제 마음의 파동을 감지하기라도 한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깃털 끝에 눈동자 무늬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저를 비웃거나 감시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산다는 건 원래 이렇게 지저분하고 축축한 거야. 그렇게 위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참아왔던, 아니 지난 30년간 꾹꾹 눌러왔던 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깨끗하게만 살려고 했을까요? 먼지 한 톨, 얼룩 하나 용납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정작 우리 마음속은 사막처럼 황폐해져 가고 있었는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눈물 콧물 쏟으며 부대끼는 그 진짜 삶을 우리는 촌스럽고 미개한 것이라며 밀어내고 있었는데 보고 싶다. 제 입에서 뜬금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가 보고 싶은 걸까요? 춘식 씨네 부부일까요? 아니면 뱃속에서 지워버린 그 아이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젊은 날의 우리, 야망과 성공을 위해 스스로 거세해버렸던 그 뜨거웠던 시절의 우리가 보고 싶은 걸까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화분 옆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깃털 하나를 주워 손에 쥐었습니다. 까슬까슬한 깃털의 감촉이 제 젖은 뺨을 찔렀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엉망이 된 바닥, 흙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앉아있는 아내, 그리고 물을 머금고 짙어진 화분의 흙. 여보? 남편이 놀란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뭐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을 게 뻔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몰골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여보. 제가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요. 흙이. 숨을 쉬어요. 남편은 저를 멍하니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더러워진 손과 젖은 흙이 담긴 화분에 머물렀습니다. 당신이 물 줬어? 네. 죽을까 봐요. 당신이. 이거 죽으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흙 묻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차가운 제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혜란아. 남편은 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울먹였습니다. 제 손에 묻은 흙이 남편의 얼굴에도 묻어났습니다. 말끔하게 면도한 그의 뺨에 검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닦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청소도 하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이 아닌 춘식 씨네처럼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배달시킨 족발을 먹었습니다. 평소라면 냄새난다고 질색했을 그 음식을 우리는 손으로 뼈를 잡고 뜯었습니다.
남편이 쌈을 싸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쌈장 국물이 제 입가에 묻었지만 남편은 휴지 대신 엄지손가락으로 투박하게 닦아주었습니다. 맛있다, 그치? 남편이 씩 웃었습니다. 이에 고춧가루가 낀 줄도 모르고 웃는 그 얼굴이 예전에 그 빈틈없던 임원 박민석이 아니라 그냥 내 남편 박민석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맛있네요. 저도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제 웃음도 순옥 씨처럼 흉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소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사람 사는 소리, 정막을 메워주는 배경음악일 뿐이었습니다. 제 눈길은 다시 장식장 위의 깃털로 향했습니다. 화병 속에 공작새 깃털 3개. 그리고 그 옆에서 푸릇하게 기지개를 켜는 금전수 화분. 그 이질적인 물건들이 이제는 우리 집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여보.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응? 우리 이번 주말에 양평 갈까? 남편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갈 때 아기 옷이라도 한 벌 사갈까요? 그 집 손자 녀석 옷이 다 늘어났던데. 좋지. 아주 알록달록한 걸로 사자. 춘식이가 좋아하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이가 없고 여전히 늙어가고 있으며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을 겁니다. 그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으로 남겠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구멍을 억지로 감추거나 먼지 한 톨 없는 깨끗함으로 위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그 구멍 사이로 흙먼지가 들어오고 시끄러운 소음이 들어오고 가끔은 흉측한 깃털 같은 고통이 날아들어와도 그게 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우리 부부의 모습 뒤로 공작새 깃털의 눈동자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완벽하지 않아도 그게 진짜 너희들이야. 저는 깃털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춘식 씨에게, 아니 조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다 조이. 내가 떨구고 간 그 깃털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어. 하늘을 나는 백조가 되려다 지쳐버린 우리를 내 깃털이 다시 흙냄새 나는 땅 위로 불러들여 주었구나. 남편의 코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든 모양입니다. 무겁고 땀 냄새가 나고 뜨끈한 체온. 이 무거움이, 이 불편함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좋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집 공기 속에 섞인 흙냄새와 사람 냄새를 폐부 깊숙이 채워 넣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우아함이라는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마주한 나의 늦은, 그러나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저기 저 화려하고 기괴한 깃털처럼 우리 남은 인생도 조금은 얼룩덜룩하고 시끄럽게 그렇게 살아보려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공작새 깃털을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감추고 싶고 흉해 보일지 몰라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삶의 가장 진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그런 기억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깃털을 한 번쯤 꺼내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흙냄새 나는 위로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